한번 상상해보세요. 불과 몇 초 만에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폭발 직후 가장 중요한 첫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불타오르고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되며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폭발 직후의 결정적인 몇 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22. 폭발음보다 먼저 보게 되는 섬광. 빛과 소리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면 실제로 폭발음을 듣기 전에 먼저 폭발의 섬광을 보게 됩니다. 핵폭발 직후 나타나는 가장 즉각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매우 강렬한 빛입니다. 이 섬광은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열복사 형태로 방출되면서 발생합니다. 빛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격파나 폭발음이 도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핵폭발의 신호가 됩니다. 문제는 이 빛이 단순히 눈부신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섬광은 일시적인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섬광실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인 망막은 핵폭발 때 쏟아지는 강력한 빛 에너지에 매우 취약합니다. 엄청난 빛이 한꺼번에 눈으로 들어오면 망막의 시각 색소가 순간적으로 탈색되면서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각 색소가 다시 회복되고 시력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섬광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망막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 발생한 핵폭발로 인한 섬광실명은 일반적으로 몇 초 정도 지속되며 보통 2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광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거리는 폭발의 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메가톤급 핵폭발이 발생한다면 맑은 낮에는 폭발 지점에서 최대 약 21km 떨어진 곳에서도 갑작스러운 섬광 실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밤이라면 그 거리가 무려 약 85k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9위. 폭발 직후 밀려오는 극심한 열기. 핵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폭발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각한 화상을 입힐 정도로 강력합니다. 폭발 과정에서 방출되는 강한 열복사 때문인데요. 순간적으로 퍼지는 짧고 강력한 열파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로 인한 피해 정도는 열이 지속되는 시간과 영향을 받는 물질의 두께, 그리고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발 중심지인 그라운드 제로와 가까운 곳에서는 에너지의 세기가 일정 수준을 넘기 때문에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모두 타버립니다. 반면 폭발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이 잘 붙는 물질들만 연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에도 폭발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공기압이 치솟으며 발생하는 충격파까지 더해지면서 물리적인 파괴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18위.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충격파. 핵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폭발과 열, 방사선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파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공기를 강하게 밀어내고 엄청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위력은 사람의 고막이나 폐를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이며 사람을 그대로 뒤로 날려버리거나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충격파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핵폭탄의 위력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수많은 건물 때문에 충격파의 영향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만큼 피해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 주변이 물처럼 밀도가 높은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면 더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충격파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충격파는 직접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기 설비의 합선을 일으키거나 가스레인지 같은 기구를 넘어뜨리고 가스점화 불꽃을 통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일반적으로 매우 강력하지만 지속시간 자체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폭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위력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17위. 핵폭발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불덩어리. 핵폭발에서 나타나는 불덩어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과는 다릅니다. 연료와 산소, 불꽃이 만나서 타오르는 연소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덩어리는 폭발 지점 주변의 대기와 토양, 물 등이 엄청난 고온에 노출되면서 만들어집니다. 폭발 순간 발생한 극한의 온도로 인해 주변 물질이 플라스마 상태로 변하면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폭발과 함께 강력한 방사선이 방출되고 이것이 주변의 공기나 암석, 물과 직접 반응합니다. 그러면 주변 물질이 순식간에 가열되고 기화하면서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운동에너지는 폭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구형의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폭발 중심부에서는 강력한 열복사로 인해 핵폭발 특유의 불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바로 그 불덩어리입니다. 온도는 수백만 도에 이를 수 있으며 불덩어리는 폭발 직후 뜨거운 공기풍선처럼 빠르게 팽창하면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폭발 후 불과 몇 밀리초 만에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고 엄청난 속도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막대한 양의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덩어리의 온도는 점차 낮아지고 눈에 보이는 빛도 약해집니다. 약 1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하지 않을 정도로 식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위로 상승하지만 결국 흩어지면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폭발이 남긴 잔해만 남게 됩니다. 16위. 핵폭발의 상징 버섯구름. 버섯구름이라는 표현은 1946년 크로스로드 작전의 핵폭탄 실험 당시 처음 사용됐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곧바로 대기 위쪽으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불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에는 일종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빈 공간을 폭발로 발생한 연기와 잔해, 각종 가스가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빨려 올라간 연기와 잔해가 버섯구름의 중심 기둥을 형성합니다. 버섯구름을 자세히 보면 폭발 지점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줄기 모양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버섯간 모양의 구름이 있습니다. 아래쪽의 줄기 부분은 뜨거워진 공기와 가스가 위로 상승하면서 만들어지고 위쪽의 넓은 부분은 상승하던 구름이 식고 응결하면서 형성됩니다. 버섯구름은 핵폭발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광범위한 파괴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죠. 그래서 버섯구름은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원자력 시대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5위. 방사선 노출이 남기는 장기적인 위험. 핵폭발 직후 사람의 건강에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주는 것은 폭발 자체와 강력한 열입니다. 하지만 핵폭탄에 노출됐을 때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험 가운데 하나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에 더 많은 양이 노출될수록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 80명 가운데 약 1명이 방사선의 영향으로 추가 사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망 비율인 80명 가운데 20명에 더해지는 수치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입니다. 핵폭발 현장 가까이에서처럼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두통, 피부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발에서는 살아남았더라도 방사성 낙진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생존자들은 방사선 질환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14위. 방사성 낙진을 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섬광이 지나가고 거대한 버섯구름과 엄청난 열기가 밀려온 뒤에는 살아남기 위한 대피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이른바 실내 대피인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사성 낙진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사성 낙진은 핵폭발 이후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방사성 물질이 섞인 잔해 입자를 말합니다. 핵폭발 직후에는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벽이나 건물 같은 구조물 뒤로 몸을 피하면 날아오는 잔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피 장소는 지하실이나 대형 건물의 내부입니다. 특히 지하 공간이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물,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곳은 방사선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실이 없다면 건물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창문이나 건물 외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러 방사성 낙진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는 겁니다. 방사성 낙진은 폭발 후 불과 몇 분 만에 떨어지기 시작해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특히 폭발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7대1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발 이후 경과 시간이 7배씩 늘어날 때마다 방사선 수치는 약 10분의 1로 감소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폭발 후 7시간이 지나면 방사선 수치는 초기 수준의 약 10%가 되고 49시간이 지나면 약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13위. 식량과 물, 의료용품 확보하기. 핵폭발이 일어난 뒤에는 음식과 물, 의료용품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핵전쟁 이후에는 물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댐이나 대규모 관계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까지 감소하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더욱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수원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피하고 미리 저장해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량 확보 역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됩니다.
방사성 낙진이 농작물과 가축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밀봉된 포장식품이나 음료를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처럼 외부의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식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뉴멕시코에서 실시된 트리니티 핵실험 이후 주변 지역에는 방사성 낙진이 떨어졌고 건물과 농작물을 뒤덮으며 식수원까지 오염시켰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도 이와 비슷한 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위. 부상과 방사선 노출에 대처하기. 큰 폭발이 일어난 뒤에는 현장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열기와 날아다니는 잔해 때문에 화상이나 작은 상처 등 여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폭발 지점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햇볕에 심하게 탄 것처럼 비교적 가벼운 화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폭발 지점과 가까웠다면 훨씬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발열, 탈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위. 방사성 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 핵폭발이 일어난 뒤에는 공기 중에 방사성 입자가 가득 퍼지면서 주변 지역에 치명적인 방사성 낙진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험을 알고 있는 생존자들은 방사성 입자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버섯구름이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초기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방사성 먼지와 재가 섞인 낙진이 곧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이나 지하철역 또는 건물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마련한 대피 공간 안에서는 방사성 입자가 들어올 만한 틈을 막을 수 있는 물건을 찾습니다. 접착 테이프나 비닐 시트, 수건, 심지어 옷까지 이용해 문과 창문, 환기구 주변의 틈을 막습니다. 목적은 방사성 입자가 제한된 대피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입니다. 특히 젖은 수건이나 천은 문이나 창문 주변에 갈라진 틈을 막았을 때 입자를 붙잡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들이마시는 공기를 걸러내기 위해 임시 마스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젖은 손수건이나 스카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을 코와 입 주변에 감싸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사선 발생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사선 노출량은 줄어듭니다. 작은 입자를 걸러내도록 만들어진 마스크나 호흡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원문에서는 N95 마스크 또는 그보다 높은 등급의 마스크가 이런 용도로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2. 통신이 끊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핵폭발이 일어난 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바깥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 펄스, 즉 EMP입니다. EMP는 핵폭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주로 핵폭발에서 나온 감마선이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감마선이 공기분자와 상험하면서 발생합니다. 감마선이 공기분자와 충돌하면 높은 에너지를 가져서 그 결과 만들어지고 발생하습니다. EMP는 크게 E1, E2, E3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E1은 고주파 펄스로 전자기기를 손상시키거나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E2와 E3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펄스로 먼 거리에 있는 전력망이나 통신 시스템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문에서는 핵폭발 직후 양방향 무전기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무선 신호가 폭탄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폭발 자체가 전기시설과 유선전화, 이동통신망을 포함한 통신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로 작동하거나 손잡이를 직접 돌려 전기를 만드는 수동 발전식 라디오는 다른 통신수단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위. 정부와 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핵폭발이 발생한 뒤에는 정부와 군이 즉각적인 피해부터 장기적인 후유증까지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피해 지역의 방사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환경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재염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는 방사성 잔해를 치우고 오염된 토양과 수원을 정화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어 조치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마련해둔 비상대응 계획도 가동됩니다.
이런 계획은 핵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해 지역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병력도 빠르게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전력이나 통신 같은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이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음식과 물, 머물 곳을 확보하기 위해 약탈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폭발과 뒤이어 발생한 화재로 야생동물들이 원래 살던 서식지에서 쫓겨나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야생동물이 마주치는 일이 늘어날 수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방향 감각을 잃은 동물들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8위. 폐허가 된 도시에서 길을 찾는 방법. 핵폭발이 지나간 뒤에는 한때 익숙했던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무너지고 도로는 잔해로 뒤덮이며 주변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한 낯선 풍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폐허 속으로 나가야 하는 생존자들은 필요한 물자를 찾기 위해 잔해를 헤치며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알고 있던 건물이나 도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히로시마 주민들은 파괴된 도시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방식으로 거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로가 약 1.5km 떨어져 있다거나 특정 건물이 북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식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약 30분 만에 폭발 중심지에서 2km 이내에 있던 거의 모든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도시의 건물 약 7만 6천 채 가운데 약 90%가 일부 또는 전부 불에 타거나 잔해로 변했습니다. 폭격전 사용할 수 있었던 약 33제곱킬로미터의 지역 가운데 40%가 잿더미로 변했고 일부 콘크리트 건물을 제외하면 히로시마의 기존 도시 모습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도로와 다리 역시 파괴되거나 잔해에 막혀 이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생존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도시의 지형을 떠올리거나 구할 수 있는 지도를 이용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전자기 펄스의 영향으로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종이지도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 핵폭발 이후에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염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염의 주요 목적은 방사선 수치를 낮추고 장비를 안전하게 회수하며 표면에 묻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된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부 제염은 몸의 피부나 옷, 물건 표면에 붙어있는 방사성 입자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오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상태라도 옷이나 피부에 붙은 입자를 털어내는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핵폭발로 발생하는 방사성 낙진에는 소금이나 모래알 정도 크기의 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자들은 부드럽게 털어내거나 닦아내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원문에서는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출 전에 안정요오드를 투여하면 체내를 안정요오드로 포화시켜 흡입하거나 섭취한 요오드 130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6위. 장기 생존을 위한 안전한 거점 만들기. 핵폭발 이후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전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한된 자원만으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대피시설은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핵폭발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버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도 핵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이런 베이스 캠프가 활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핵실험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베이스 캠프가 건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모고도 폭격장이 핵실험 장소로 선정됐을 당시에는 막사와 창고, 작업장 등 필요한 여러 시설을 갖춘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폭발이 발생한 뒤 이런 거점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인력은 물론이고 장비와 의약품까지 평소보다 훨씬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5위.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방법. 핵폭발 이후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식수원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입니다.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실 물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토양을 이용해 물을 여과하거나 침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낙진 입자와 용해된 방사성 물질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런 방법이 단순히 물을 끓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방사성 요오드에 포함된 위험한 물질까지 제거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원문에서는 2% 요오드 팅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깨끗한 물 1리터당 5방울을 넣고 약 30분 동안 그대로 두는 방식입니다. 물이 탁하다면 1리터당 10방울을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수용 알약도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류 역시 물속의 심각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증류한 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핵 공격 이후에는 특히 식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고 권장되는 물 처리와 정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물정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빗물을 모으고 여과하는 방법도 사용됐습니다. 4위. 식량을 배급하고 장기간 버틸 방법 마련하기.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서는 식량과 필수 물자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엄격한 배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사람마다 쌀과 콩, 말린 생선 같은 식품을 일정량씩 배급받았고 부족한 식량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자연에서 먹을 것을 구해 보충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직접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토양의 방사선 수치를 확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작물을 골라 재배했는데 원문에서는 뿌리채소 같은 작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 베를린 위기가 이어지던 당시에는 미국의 존 케네디 대통령이 민방위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공공대피소를 건설하기 위해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미국인들에게 개인용 대피소를 만들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용 대피소의 수는 1961년 6월 약 6만 개에서 1965년에는 약 20만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1960년대 초 미국 농무부는 이른바 최후의 날에 대비한 식량을 개발했습니다. 영양을 공급할 수 있으면서 조리가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올퍼스 서바이벌 크래커였습니다. 주로 불구름이를 이용해 만든 비상식량으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 개발된 식품이었습니다. 3위. 생존을 위한 안전지대 찾기. 핵폭발 이후에는 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안전지대는 잔해와 방사선의 위험이 비교적 적어 사람들이 몸을 피하고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충격파와 열 에너지, 초기 방사선이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원문에서는 특히 충격파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폭발 지점에서 약 800m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폭발 이후에는 위험 수준과 방사선 수치에 따라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중간 위험 구역인 MD존에서는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될 수 있고 전선이 끊어져 있거나 가스관이 파손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과 구조물 등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심각한 위험 구역인 SD존입니다. 이곳은 방사선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생존자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에게도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구조대가 이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극도로 주의해야 하며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조를 위해 진입해야 합니다. 안전지대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현재 방사선 수치와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용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즉각적으로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방사선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2위. 폐허 속에서 생존 도구 만들기. 핵폭발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자원까지 부족해진 상황에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폐허에서 찾아낸 물건을 재활용해 생존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생존자들은 고철이나 나무 판자, 플라스틱 용기처럼 잔해 속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냅니다. 부서진 가구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에서도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합니다. 망치나 톱, 끌, 드라이버 같은 기본적인 도구도 주변에서 찾아낸 금속이나 칼날, 튼튼한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거나 천을 감아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삽과 곡괭이 역시 금속판과 튼튼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구는 무너진 잔해를 치우거나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르노빌에서는 사고 수습 작업자들과 주민들이 회수한 전자부품을 이용해 방사선 측정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임시 측정기는 주변 환경의 방사선 수치를 확인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주민들이 주변에서 구한 재료를 활용해 물을 여과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됐고 환경이 오염된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위. 폐허 속에서 생존자와 단서 찾기.
폐허를 수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를 찾는 것입니다. 폐허에 남겨진 흔적을 조사하면 핵폭발의 규모와 그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증거를 수집해 폭발의 위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발로 인한 노출 흔적이나 건축물의 파손 형태, 방사선 수치 등을 분석하면 사용된 핵폭탄의 크기와 종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구조대와 수색팀은 폐허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면서 생존자가 있다는 흔적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잔해 아래에 사람이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나 음향 탐지 장비 같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무너진 잔해 아래에 갇혀있는 생존자의 위치를 찾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핵폭발에서 살아남았다면 그 이후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채널을 둘러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